네, 저는 이제 연세의대 교수 강남세브란스 내분비내과에서 호르몬 질환을 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호르몬 명의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호르몬을 3주만 관리하면은 네. 완벽한 몸의 이 균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잘 관리를 하면은 항노화가 아니라 영노화, 즉 젊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젊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 신체 노화를 늦출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젊음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호르몬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자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영노화, 젊어지자는 거죠. 건강해지고. 그래서 호르몬이 그 만들어내는 이너 헬스가 결국 아우터 뷰티가 되고 아우터 헬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호르몬을 잘 관리하게 되면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생체 나이가 1살, 2살, 7살, 10살 젊어질 수 있고요. 보이기만 그렇게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실적으로 건강 자체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이가 60, 70대도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 잔병이 없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개는 도파민 같은 호르몬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확실히 이게 지금 뭐 제 나이 정도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네. 나중에 이제 뭐 은퇴하시고 네, 네. 연령층이 이제 높아지시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호르몬을 생각하고 호르몬 관리를 하냐, 안 하느냐가 1년, 2년 젊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10년, 20년 세월이 가게 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젊었을 때부터라도 호르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 나이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호르몬의 이제 역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혈당이 올라가고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살이 찌고 이런 여성들을 보게 되면 1년이라도 이 도파민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건강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젊었을 때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렇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습관, 운동, 교정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은 도파민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는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호르몬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걸 막아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확 출렁될 때 일단 신호를 보내는 게 포도당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요즘 왜 혈당 스파이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 않습니까? 네. 이 포도당이 상승을 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도미노처럼 이제 신호를 보내서 파문이 있는데 그 스파이크를 얼마나 잔잔하게 만드느냐, 얼마나 이제 이게 출렁거리게 만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결국은 호르몬 균형, 도파민에 좋지 않고요. 또 인스턴트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쉽게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지수가 높다는 게 이제 약간 백색 탄수화물 이런 걸 뜻하는 건가요? 굉장히 이제 당지수라는 건 식품의 종류에 따라 틀리고요. 식품을 어떻게 이제 요리했냐에 따라 틀려지고요. 그래서 같은 밀가루라도 고운 밀가루들, 같은 음식이라도 예를 들면 유동식보다는 고형식이 당지수가 낮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과일 주스를 먹는 것보다는 생과일이 좋고요. 그래서 또 음식을 예를 들면 삶은 거하고 구운 고기하고 튀긴 고기를 보게 되면 굽거나 튀기거나 하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고구마인지 생고구마인지 아니면 찐고구마인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음식도 우리가 이제 닭다리니 닭날개니 닭가슴살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당지수라는 건 음식의 종류, 음식의 조리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달하게 느끼는 어떤 단맛, 설탕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숨어있는 설탕도 많고요. 네. 설탕 중독에 대한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약간 단백질 중심으로 좀 먹어야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단백질 음식 등급을 매기면은 어떤 음식이 한 1등급에 속할까요? 우리가 이제 막 툭불 등심이니 뭐 해서 마블링이 돼 있는 그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지방이 껴있는 고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좀 없는 고기를 먹는 게 좋겠고요.
등급으로 따지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당에서 등급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등급이죠. 그리고 지방도 오리고기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고기도 있고요. 포화 지방이 많은 고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화 지방이 많은 고기는 등급이 떨어지는 거고 불포화 지방이 많은 고기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조리 방법에 대해서 뭐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또 당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달걀의 경우 달걀 프라이로 먹는 것이 뭐 좋은지 뭐 삶아 먹는 것이 좋은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삶아 먹는 게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프라이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기름도 있고요. 또 이제 그게 가공되면서 당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달걀은 굉장히 완전 식품이고 좋은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달걀 같은 경우는 삶은 계란을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데 이 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음식도 있나요? 예,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게 코티졸인데요. 코티졸 호르몬의 분비를 떨어뜨리는 음식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산화 식품들,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이런 음식품들이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지 않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몸의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장을 제2의 뇌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스트레스 받으면 과민성 대장 증상 생기고 또 장이 또 안 좋으면 뭐 어떤 일을 할 때 늘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음식들, 그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을 뭐 꼭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도 뭐 음식이나 이런 거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치 유산균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꼭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대로 이제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흰쌀밥, 네. 그다음에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거죠. 확실히 그런 하얀 음식은 좀 조심해서 네, 적당히 드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육식을 멀리해야 몸에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도 실제로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예, 왜냐하면 육식이라는 게 지방이 껴있어 그런 건데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포화 지방이 많은 양질의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물성에서 네네. 나올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이소로이신, 로이신, 발린 같은 경우는 동물성 단백질에만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호르몬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것은 호르몬이 원재료가 되는 거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백질 음식을 잘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밥이 곧 힘이다 생각하고 밥심으로 산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많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당뇨병학회에서 단백질은 20, 지방은 20, 탄수화물은 60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얘기했는데요. 이 60%가 아니고 50% 이하로 낮출 정도로 저탄 고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탄수화물은 낮추고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지만이 호르몬의 균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당뇨가 많은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탄수화물 자체가 혈당 스파이크를 빨리 일으키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췌장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예, 엔진의 배기량이 적은 거죠. 서양 사람들이 뭐 한 2000cc 정도의 엔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1500cc, 뭐 1200cc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이 탄수화물 설탕 때문에 이 당이 올라갔을 때 그 엔진이 그거를 커버를 못 하니까 결국은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당뇨가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 당뇨가 많이 생기고요. 스트레스 많죠.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젊은 층에서 지금 이제 당뇨병이 마치 전염병처럼 엄청 늘고 있거든요. 요즘에 약간 비건하면서 네. 식물성, 즉 채식만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부라든지 콩 이런 걸로 단백질을 섭취를 해도 방금 말씀하신 이 육류에만 있는 뭐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간
영양제 이런 걸로 좀 챙겨 드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나 내 식성, 뭐 여러 가지 또 철학적인 의미 때문에 그 육식을 안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환경이니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식물에서 섭취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라고 할 수는 없어도 비건을 하시는 분들은 비건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계란을 먹는 비건도 있고 뭐 우유를 또 안 먹는 비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는 이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파민과 호르몬이 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근육 운동이 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도파민 분비 균형을 잡게 해주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이제 이게 막 출렁거릴 때 감정적인 동요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 운동이 도파민이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것 중에 양질의 수면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까 그 도파민만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야구로 치면 투수가 있으면 포수가 있는 것처럼 이 포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 수용체 회복에는 수면이 또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그래서 도파민 균형을 위해서는 운동과 수면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도 이제 수면 시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잖아요. 예. 뭐 다 100% 사람이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그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최소한 이제 뭐 6시간 이상은 자는 게 좋다고 권고는 하는데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수면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수면을 잘한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밤에 잠을 자면서 악몽을 꾼다든지 뒤척거린다든지 수면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시간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6시간 이상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고요. 제일 좋은 멜라토닌이 나오는 데가 11시에서 1시 사이거든요. 자정을 끼고.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 시간대를 지켜서 주무시는 게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꿈을 특이하게 많이 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이분은 아무래도 좀 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이렇게 좀 높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수면이라는 게 이제 렘 수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렘 수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렘 수면이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자게 되면 30분 정도는 이제 렘 수면이 돼서 한 2시간 정도의 사이클을 만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수면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렘 수면 때 사실은 이제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비율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잠을 갖다가 자는데 꿈을 너무 많이 꾼다든지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 좋은 수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을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근육을 잘 붙게 돕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불포화 지방이 많은 단백질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L-카르니틴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이라도 뭐 양고기 이런 데 L-카르니틴이 많은데요. 네네. 그 L-카르니틴이 많은 단백질 음식을 먹는 게 가급적이면 근육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을 갖다 분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고기도 뭐 돼지고기 있고 소고기 있고 양고기 있고 뭐 닭고기 있고 다양한데 오리고기도 있고. 그렇죠. 네. 그 고기마다도 다 이렇게 다른 건가요, 그러면? 고기마다도 그 성분이 차이가 있고요. 고기의 부위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닭고기로 예를 들면요. 네. 닭가슴살은 아무래도 푸석푸석하지만 지방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닭다리나 닭날개 이런 데는 또 지방이 많이 있거든요. 고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부위를 먹을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양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곱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지방이 많은 많죠. 음식이죠. 네. 그리고 요산이 많고 그래서 통풍이 일종의 호르몬 질환인데 곱창 같은 건 좀 덜 먹게 하고 맥주 못 드시게 하고 모든 음식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음식이 나한테 좋은 음식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한테 나쁜 음식이 나한테 좋은 음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요산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 호르몬한테 맞는 내 도파민한테 맞는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 보디빌더도 있잖아요. 근육 키우시는 분들이 네. 닭가슴살만 전문적으로 왜 먹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시켜서
혈당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하체 근육 단련법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 갖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무게 없이 할 수 있는 거. 스쿼트 같은 게 중요하죠. 아,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잠깐 시간이라도 스쿼트를 한 10번, 12번 정도, 근데 스쿼트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거기에 내가 적응이 되면 와이드 스쿼트 같은 걸 하는 게 사실은 이 대퇴사두근이나 대퇴이두근 같은 근육이 근육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을 많이 만들어지는 데는 스쿼트 같은 것들은 누구든지 쉽게 시간만 되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습관 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갑자기 이따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스쿼트를 하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가끔 횡단보도에서도 한 발로 들었다 놨다 그런 어떤 레그레이즈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근육과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천하를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도파민과 호르몬의 균형을 잘 지키는 게 어찌 보면 더 큰 성공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계단 올라가고 이런 건 어때요? 계단 오르기도 굉장히 일상에서 우리가 근육량을 만들 수 있는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이 4층에 있는데요. 네네. 저는 4층까지는 계단을 올라가고요. 근데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내려갈 때는 아무래도 무릎에 그쵸. 관절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올라갈 때는 항상 계단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넉넉 잡아서 한 6번 이상은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것 같고요. 꼭 그게 이제 집에 가서도 또 집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아파트 같은데 계단 같은 것들 많이 이용하시고요. 네. 또 이제 요즘처럼 춥거나 여름에 또 더울 때는 뭐 백화점을 같은 데 간다든지 춥거나 더운 거에 관계없이 틈틈이 일상에서 하는 운동의 방법을 찾는 건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산소도 되고 네네. 근력 운동도 되고요. 또 계단 오르기를 하게 되면 척추 기립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코어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어떤 중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근육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마이오카인이라고 근육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항중력근이라는 게 대개는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이런 어떤 근육들이 많이 이제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이 사실은 스쿼트도 있지만 계단 오르기 같은 것들은 틈틈이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30여 년 동안 환자를 보시면서 네. 이 건강 문제는 단순히 노력만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호르몬입니다. 사실 환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많이 듣는 거는 교수님 제가 어제 또 야식을 먹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어저께 또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본인을 자책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본인을 자책할 필요 없고 그거는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시키는 거고요.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너무 늦을 때는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사실은 도파민 중독에서 우리가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수용체가 회복되거든요. 네. 너무 늦은 때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파민이라는 나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너무 늦은 때도 없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도파민 균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파민 밸런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3가지,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 제가 늘 얘기했지만 도파민이라는 건 두 얼굴의 호르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도파민, 좋은 도파민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도파민 밸런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도파민 밸런스라고 이름을 붙인 두 번째 이유는요. 도파민 호르몬만 보지 마라.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수용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도파민 밸런스가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도파민 밸런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이 도파민 호르몬, 도파민 수용체뿐만이 아니라 옥시토신, 세로토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있고요. 도파민에 적이 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뭐 코티졸이니 레닌이니. 그래서 이 우리가 어디 가서 성공하려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친구가 되는 호르몬과 나의 적이 되는 호르몬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도파민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걷는 거는 효과 없고요.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약을 드리지만 이 약 너무 믿지 마시라. 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활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운동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자기 열심히 했고 뭐 10,000보 20,000보를 걷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기 논문을 좀 몇 개 보면은 걷는 거는 그닥 운동에 큰 효과가 없더라라는 게 좀 밝혀진 사실이고, 걷는 것보단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주로 스트레칭. 그래서 제가 모든 파킨슨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병 자체는 근육이 오그라드는 병이다. 회복하기 위해서 관절을 크게 만들어주는 관절 운동. 제가 파킨슨 환자분들 운동하시라 이야기하면서 꼭 항상 잊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게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라. 그래서 하기 힘드시면 우리 예전에 했던 국민체조 열심히 하신다든지, 아니면 땀이 뻘뻘 날 정도로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거 하시고,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유튜브 틀어놓고 뭐 똑같이 위치 따라해보세요 그러는데, 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게을러서, 저는 이제 이 병 자체를 환자분이나 보호자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는 게으르면 병이 빨리 진행되는 병입니다. 본인이 부지런하셔야지 이걸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는 2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 관절을 크게 하는 그런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항상 웃으시라. 그래서 웃음 치료라고 그러는데, 항상 웃고 밝게 지내시고, 나중에 이 병 자체가 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모든 근육으로 오는 병이다 보니까 음식 삼키는 것도 잘 안 되고, 목소리도 잘 내기도 힘들고, 뭐 소화 안 되고, 뭐 장운동도 떨어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실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항상 목소리 크게 내시고 밝게 지내시고 웃으면서 지내시라. 그런 분들이 병의 진행이 좀 늦더라. 그래서 권유드리는 것 중 하나가, 동네 문화센터 같은데 노래교실 같은 거 있으면 꼭 가셔가지고 박수 크게 치시면서 같이 노래도 크게 따라 부르시고, 항상 외향적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병의 진행이 느리더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서 그런 어떤 내가 뭘 주의해야 되는 게 있나요? 내가 뭘 해야 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생 자체가 실은 좋은 경험의 축적이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하면 좋은 경험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지중해식 식단부터 시작해서 야채만 먹고 뭐 이런 어떤 요거트 먹고 이런 식단 자체가 과연 저한테는 행복한 인생 경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영양제가 됐든 뭐 어떤 운동이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원리 원칙만 중요하지, 다른 거는 저는 다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는 것 자체는 실은 본인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이게 좀 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침 맞아도 되나요? 한약 먹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게 그런 재활과 같은 운동과 파킨슨 관련한 그런 약물 치료가 메인인 거고, 나머지 치료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뭐 영양제가 됐든 한약이 됐든 그렇게 해서 챙겨서 드셔서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고, 이게 나한테 좀 더 플라시보 효과가 됐든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는 신이 아니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말 그대로 조력자에 불과한 거고, 저는 일단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뇌 영양제나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이걸 하면 암에 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탄 음식 많이 먹으면 거기서 나오는 벤조피린이 뭐 많이 나와서 그거가 결국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 거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벤조피린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들어와서 암으로 유발되려면 하루에 2톤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2톤 그 많은 양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암이 생기는 원인이 단순히 독성암 유발 인자로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쨌든 요소들이 걸쳐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이거를 조심하고 이거를 한다고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확률에 의한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암 환자들이 해야 될 몇 가지 뭐 음식이나 조심해야 될 것들, 저는 이런 얘기보다는 실은 현재 본인의 생활에 집중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로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치료는 기존의 약의 효과를 기계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먹기 시작하면 초반 한 5년까지는 되게 좋거든요. 거의 정상처럼 생활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실은 이제 머리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점 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동폭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약을 먹을 때는 막 몸이 막 흔들리면서 이상운동증이 보이시다가 약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약 때문에 또 꼼짝없이 못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약의 반응은 너무 좋은데 이제 이게 도파민 약이다 보니까 도파민 약이 머릿속에 올라가다 보면은 정신증이 생기거든요. 정신증에 의해서 실은 뭐 귀에서 누가 소리를 낸다거나 뇌에 뭐 이상한 게 보인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선망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도 되게 힘들고 환자 본인 스스로도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한 경우는 갑자기 막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보호자 막 찌르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귀신 잡아야 된다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불났다고 소리 막 고래고래 질러서 온 아파트 떠나가게끔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은 약을 줄여야 되는데 약을 줄이자니 파킨슨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렇다고 약을 유지하자니 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찌할 수 없겠다 이제 그랬었는데,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그래서 머리 안에다가 이제 전기 침을 넣는 거거든요. 머리에 구멍 2개 조그맣게 뚫어서 전기 침을 넣으면 그 전기 침으로써 뇌의 특정 핵을 자극을 시켜서 그 뇌의 특정 핵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먹는 약의 효과를 일부분 대체할 수가 있고, 일부분 대체하다 보니까 실은 약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약을 줄이고 본인의 움직임은 이전이랑 똑같이 지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거 자체가 뇌를 갖다가 재생하는 그런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약발 내지는 기계발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단 하루, 단 몇 개월을 살더라도 본인이 어쨌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하나의 또 좋은 치료적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파킨슨 환자분들이 대부분 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평생 약을 잘 먹어오다가 갑자기 수술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잘 수술로서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파킨슨은 수술을 할 수도 있는 병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수술이 결코 어렵거나 힘든 그런 수술은 아니고 머리에 전기침을 넣는 그런 수술이다. 그래서 그 전기침을 넣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약의 효과를 일부분 대체하고 약을 줄임으로 인해서 삶의 질, 삶의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치료적 옵션이 있는데, 그런 치료적 옵션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파킨슨 병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간조차도 너무 아까운 거야. 뭐 물론 이제 내가 암에 걸리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치료를 하긴 하겠지만 그걸 미리 안다고 뭐 과연 달라질까?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어이없는 경우가 전공의 때 얘기인데, 그 사무실에서 밖에 다니는 의자 놓고 이렇게 발 이렇게 들고 이제 운동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의자가 똑 부러져가지고서 뒤로 탁 넘어가면서 목이 탁 꺾였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었던 거죠. 본인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분은 평소에 엄청 건강하셨던 분이시거든. 근데 하필이면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다 보니까 사지마비가 돼버렸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예전에 한양대 구리병원에 있을 때는 그때 이제 27살, 6살 남자애가 출근하려고 우산 쓰고 횡단보도 밑에 있다가 하필이면 그 횡단보도 위에 있던 그 표지판이 탁 떨어져가지고 목을 탁 쳐가지고서는 탁 쓰러져서 사지마비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거 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굳이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게 그런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자체가 되게 그냥 단순 뭐 인생 별거 없으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허무주의가 아니라, 죽는 건 똑같은데 그런 죽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지 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뭐 죽음 공부 이렇게 쓰고 그래. 저는 근데 실은 잘 죽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죽음을 갖다가 좀 직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죽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고민으로 귀결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 삶 자체를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게 잘 죽는 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좋은 경험의 축적이 좋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웰다행의 그런 과정이 결국 웰빙이랑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죽는 사람들 내지는 보호자들의 선택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은 제가 여기 제목을 죽음 공부라고 지었던 것도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몰입이 되셔서 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했겠구나, 자기는 어떻게 했겠구나라고 한번 예행 연습을 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로서 제 느낀 바를 적어놨던 게 있습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결론 중에 하나는 죽으면 그 사람의 기억밖에 남지 않더라. 결국 나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으려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빠, 누군가에게는 뭐 좋은 선후배, 뭐 좋은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실은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나를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거는 나를 기억해서 아, 참 그 친구 참 좋았지, 아, 없으니까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통찰까지는 아니어도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죽음에 대해서 제가 개똥철학이긴 해도 저의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고요.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담아서 쓴 책인 만큼 시청자분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의 이런 의견에 동감을 가지시고 좀 더 아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책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